반갑습니다. 끝점 회계의 노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계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는 것은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한 이후에 그 거래를 어떠한 방법으로 장부에 작성을 하며 그리고 결산 시점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장부를 정리를 하는가 뭐 그런 이야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러한 순환 과정을 거쳐서 장부에 계속 기록을 하다 보면 결산 시점이 되면 재무상태표와 같은 보고서들이 작성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회계순환 과정에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부터 체크를 해드리면 거래, 그리고 분계장, 총계정원장, 결산의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사실 먼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거래라는 것은 회계상 거래를 뜻하는 거고요. 회계상 거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래쪽에서 자세하게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상 거래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분계라는 작업을 통해서 분계장에 일자별로 그 날짜별로 장부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날짜별로 작성이 된 분계장을 가지고 이제는 계정 과목별로 정리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정 과목별로 정리하는 것을 총 계정 원장, 그러니까 모든 계정 과목들이 모여 있는 장부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분계장에서 총 계정 원장으로 옮기는 작업, 그거를 전기, 뭐 전체를 기록한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정 과목별로 장부가 만들어지면 결산 시점이 되고요. 12월 31일이 되면 이제 결산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산 작업은 예비 절차, 그리고 본 절차, 그리고 보고서 작성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요 각각의 절차상에 있는 내용들은 또 아래쪽에 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만 정리를 하자면 지금 보시는 분계짠과 총계정원장을 회계에서는 주요 장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장자에다가 괄호를 친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략해서 주요 부라고도 부릅니다. 주요 장부와 비교되는 게 보조장부라는 게 있는데요. 보조장부 혹은 보조부라고 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은 보조장부가 뭐가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보다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을 주요 장부, 주요부라고 한다. 요것만 확실히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요건 이제 시험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거래부터 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계상의 거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거래로 인정하는 것.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해야지만 우리는 장부에 작성할 수 있다. 그런 관점입니다. 우선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경영활동에 의해서 자산, 부채의 증감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수익, 비용이 발생되는 현상, 그리고 수익, 비용으로 인해서 자본까지 나왔죠.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재무상태표 카테고리 자산, 부채, 자본과 그 다음 손익계산서 카테고리인 수익, 비용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 비용이죠. 자, 그러니까 거래 판례서에 해당되는 사건이라면 다 분개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부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수익 비용으로 인해서 자본의 증감 변화가 나타난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보시면 네, 필수 계산 문제라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들께서는 수익과 비용은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더라. 요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거와 관련된 이해는 방금 그 부분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시험에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사실 아래쪽에 있는 요거예요.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거. 거래가 아닌 예를 먼저 1순위로 외우십시오. 그리고 거래인 예, 이것은 2순위로 외우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 거래가 아닌 예는 채용, 주문, 계약입니다. 직원에게 월급 5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채용하였다. A 상사에 무슨 물건을 주문했다. A 상사와 그 물건 100만 원어치를 사기로 계약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무언가가 왔다 갔다 한 것도 없고 그리고 외상 거래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오고요. 두 번째는 거래인 예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보면 거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화재, 도난, 분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얘네들이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 거래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산이 감소되는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건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보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재, 도난, 분실 같은 경우는 손실이잖아요. 손실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건 우리 거래 판례서에서 보자면 비용이 발생했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회계상의 거래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거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거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먼저 손익이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현금이 왔다 갔다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래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요. 이거는 구분하는 방법만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익 발생 여부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얘부터 기억을 하십시오. 손익 거래부터. 왜냐하면 손익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 계정인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하면 손익 거래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차변이나 대변에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하기만 한다면 손익거래다. 이렇게 첫 번째로 필터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차변과 대변을 보았는데 어디에도 수익과 비용이 없다. 그럼 반대로 재무상태표 계정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교환거래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혼합거래는 1번과 2번 얘네들이 합쳐진 거를 보통은 뜻하는데요.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가 구분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한쪽 편에 분개를 해봤는데 두 줄 이상이 되더라. 그리고 그 두 줄 되는 계정들을 각각 봤더니 하나는 수익이나 비용이고 하나는 자산부채 자본 중에 하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보통 혼합거래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다 정도 아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손익거래 요거를 확실히 구분하실 줄 아시면 돼요. 우선은 차변이나 대변에 수익이나 비용 계정이 하나라도 있으면 손익거래로 본다. 요 관점에서 시작을 하십시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또 문제를 풀어보다가 제가 추가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없다면 그냥 요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다. 자, 그리고 거래 종류에서는 현금 거래 여부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입금 출금이 있죠. 요거는 입금 거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분개를 했는데 차변에 현금만 있는 거래, 대변에는 뭐가 있어도 상관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차변에 현금만 있다는 말은요. 현금은 자산입니다. 그리고 자산의 증가는 우리가 차변에 적기로 했죠. 그러니까 현금이 차변에 적혀 있다는 말은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구나. 나에게 들어왔구나. 그게 바로 입금이잖아요.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출금 거래 같은 경우는 대변에 현금이 적혀 있겠죠. 현금만 적혀 있어야 돼요. 다른 계정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은 반대로 자산이 감소했잖아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는 말은 출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출금 거래라고 하고요. 그 이외의 모든 거래들은 그냥 대체 거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금 거래, 출금 거래만 확실히 아시고 나머지는 다 대체 거래다. 그 현금 계정을 찾으시면 되는 거였죠. 자, 아까 제가 주요장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주요장부 이 부분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이 있고요. 그리고 보조원장이라는 게 있고 보조기입장이라는 게 있는데
우선은 보조 원장까지만 외우는 법을 확실히 알려드리고 보조 기입장은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1번 보조 장부와 2번 보조 원장이 아닌 것들 모두 다 보조 기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이다. 자, 그럼 외우는 방법은요. 먼저 보조 원장에서 원에다가 집중을 하시고 보시면 다 원자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원자가 들어가면 보조 원장이다. 물론 위에 있는 총계정 원장은 논외입니다. 얘네들 두 개는 무조건 각각 외워주셔야 되고 그 이외의 장부 중에서 원자가 들어가는 애들은 다 보조 원장이더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품 재고장만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 이외의 것들은 다 보조 기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제 결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결산은 순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비 절차, 본 절차, 보고서 작성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기억을 먼저 하십시오. 자, 그리고 예비 절차의 키워드는 시산표입니다. 다른 것들보다도 시산표라는 키워드가 예비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리고 본 절차에서는 마감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마감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마지막 보고서에서는 재무제표라는 키워드. 재무제표라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회계의 순환 과정 이 부분을 보시면 우선 전기까지가 그 이전 단계인데요. 이때부터 이제 결산이 시작되거든요. 결산. 그럼 어디까지가 예비 절차이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예비 절차. 그리고 이제 마감 보이시죠? 마감, 마감, 마감. 그럼 여기까지는 본 절차. 그리고 재무제표 보이시죠? 여기가 보고서 작성입니다. 자, 근데 재무제표 작성이라는 키워드도 있지만 재무제표 5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중에서 손익계산서 그리고 재무상태표 작성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항상 아셔야 되는 거는 손익계산서가 먼저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있는 이익들이 아까 재무상태표로 자본으로 간다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자본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재무제표 작성은 손익계산서가 먼저 작성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재무상태표가 작성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시 예비 절차로 잠깐 넘어가자면 시산표라는 키워드 여기 보이실 거고 가운데는 수정을 한다라는 게 있고 자, 앞에는 수정 전이다 그리고 수정 후다 뭐 이거는 당연히 보면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산표가 무엇인가? 요거는 모든 계정 과목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다 모아놓은 표를 뜻하는 건데요. 이것도 제가 지금 강의를 진행하다가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산표 등식이라는 게 위에 있는데 요거 외우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 비용이라는 것들을 이제 알고 계시고요. 자산과 비용, 얘네들이 차변 항목이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 항목입니다. 그래서 등호를 사이에 딱 두고 차변 왼쪽이잖아요. 왼쪽에는 자산 비용을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을 적은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에는 그 시점을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자산은 기말, 부채는 기말, 자본만 기초가 적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왜 기초인가에 대한 설명은 뒤에 있는 그림을 또 보다가 제가 이해를 먼저 하시고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지금은 외우는 법부터. 회계는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해 다음 암기보다는 우선은 암기를 먼저 하시고 진도를 나가다가 이해를 하는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강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따라와 주시고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기본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문제는 여러분 지금 잠깐 멈추시고 꼭 한번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는 풀이를 들으신 다음에 어떤 부분이 좀 달랐는가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1번 갑니다. 자, 회계상 거래. 거래인 것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뭐 하나씩 보면 되는데 키워드부터 갈게요. 1번은 채용, 2번 계약, 3번은 자문, 그리고 홍수로 인한 상품의 유실입니다. 답은 4번이죠.
1, 2, 3번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무언가 직접 주고받은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외상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거래로 인정하지 않고 장부에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도 키워드를 해보겠습니다. 법률 서비스, 뭔가 아닌 것 같은데요. 수수료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토지를 구입하기로 계약하면서 이것도 거래 아닌가 싶긴 한데 계약금을 주고받았죠. 요거 주의사항입니다. 계약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거래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계약금을 만약에 줬거나 계약금을 받았다. 뭔가 받았잖아요. 뭔가 줬잖아요. 그러면은 거래가 맞습니다. 3번 전화기를 구입하다. 이건 뭐 실질적으로 구입했고요. 4번 보시면 약정하였다. 약속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답인 거죠.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의 문제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문제. 손익 발생 여부에 따라서 분류한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이건 아까 봤었던 이론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답은 3번이라는 거 찍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라고 하고 있고요. 자,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는 서로 결합될 수 있다. 요거는 거래 판료서를 기억하셨다면 자산의 증가는 차변,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 거 하나, 대변 거 하나가 각각 결합이 됐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손익계산서이다. 이것도 맞죠. 지금 푸신 이 문제는 우리가 처음부터 배웠던 내용들이 다 믹스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3번 화재로 상품이 소실된 경우도 회계상에서는 거래이다. 맞죠? 이거 맞고요. 이제 답은 4번인데 보시면 키워드가 비유동입니다. 비유동이라는 말은 1년 이후라는 키워드와 연결시키시고 장기라는 키워드와 연결시키십시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1년 이내라고 되어 있죠. 이 틀린 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제가 키워드 알려드리면 그런 것들 다 잘 적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하겠습니다. 결산의 순서가 올바르게 표시된 것은 무엇이냐? 아까 결산 순서를 쭉 알려드렸는데요. 먼저 거래 발생 1번. 그리고 거래가 발생하면 붕괴를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기에는 붕괴가 없죠? 그럼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총계정원장에 전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총계정원장 기록이 이제 여기서는 2번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결산을 한다고 했었는데 보조 예비 절차 그 다음에 본 절차 보고서 작성이 있었습니다. 자, 예비 절차부터 갑니다. 예비 절차 기억하셔야 되겠죠? 키워드는 시산표였습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3번이 되고 그다음 본 절차의 키워드는 제가 마감이라고 했습니다. 보기에 지금 마감이 없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보고서 작성이었죠. 그때 나왔던 게 재무제표 작성 키워드였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답은 1, 3, 2, 4인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외우라는 것들 꼭 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분기를 할 때는 차변에 기록되는 금액과 대변에 기록되는 금액이 항상 일치까지는 맞는데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일치해야죠. 답은 바로 1번이 되었습니다. 2, 3, 4번도 보겠습니다. 차입금의 증가는 부채거든요.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고 맞죠? 감소는 차변. 맞습니다. 거래 판료서를 확실히 기억하셨다면 요거 맞출 수 있고요. 분계를 기록하는 장부는 분계장이라고 한다. 뭐 당연한 소리. 현금의 증가는 차변. 현금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우리가 차변에 적기로 약속했고요. 감소는 대변. 그렇죠? 자,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필수 계산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그림을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가 기초가 있고 기말이 있죠. 요거는 1월 1일 재무상태표와 12월 31일 재무상태표를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재무상태표의 정의 기억하시나요? 일정 시점에 그러니까 1월 1일이거나 뭐 12월 31일이거나 이렇게 날짜의 재무 상태이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의 위치에 적었죠. 그래서 이거를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이라 부르고요. 자, 그 다음 기말은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뭘 한다고요? 지금 대답하세요. 입으로 같이 대답합니다. 자, 기초에 있는 애들을 기초자산 같이 합니다. 기초부채, 기초자본. 기말에 있는 애들은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이라 한다. 자, 그런데 보세요. 기초자본과 기말자본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 그 중에서도 요 수익과 비용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맨 처음 보세요. 1월 1일 날 내가 100만 원을 넣어서 자본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한다. 두 번째, 은행에서도 100만 원을 빌려왔다. 그럼 총 200만 원에 난 여유 자금이 있는 거죠. 이게 자금의 조달입니다. 자금의 조달. 이렇게 조달된 자금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겠죠. 운용. 자산이 이제 운용이거든요. 그래서 붕어빵 장사한다 해볼게요. 그러면 붕어빵 틀을 사겠죠. 그게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 그리고 틀을 가지고 붕어빵을 찍어내겠죠. 그럼 그게 재고자산이 되겠죠. 그리고 재고자산, 그 붕어빵을 팔겠죠. 그러면은 현금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손님은 외상으로 해달라 하겠죠. 그러면 또 여기는 외상이 되겠죠. 외상 매출. 이런 식으로 자산이 막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장사를 열심히 했다. 자, 그래서 내가 번 돈이 뭐 100만 원이다. 1년 동안 100만 원을 벌었고 쓴 돈은 50만 원이다. 그럼 여러분 내가 남은 돈은 이익은 50만 원이다가 되겠죠? 자, 여러분 원래 100만 원이 있었고요. 자본이. 그 다음에 내가 50만 원을 추가적으로 벌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50만 원을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요거 바로 돈 생겼으니까 맛있는 거 사 먹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재투자해야죠. 그래서 이 자본이 금액이 보세요. 150만 원이 되거든요. 왜 150만 원이 되는지 봤더니 기초에 있던 자본이 100만 원이었고 내가 추가로 이익이 생겨서 재투자한 돈이 50만 원이더라. 자, 그래서 기말 자본이 150만 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좀 주의 깊게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이익입니다. 이익을 계산하는 첫 번째 방법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이 중요해요.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의 차이를 보면 이익이 얼마나 생겼었구나를 알 수 있답니다. 그렇게 나온 게 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과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의 요 차이를 보면 같다. 같은 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풀어보기 전에 또 위에 보면 추가적으로 추가 출자액이라는 게 있고 인출금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추가 출자라는 말은요, 우리 회사가 추가로 또 투자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추가로 받은 투자는 우리가 자본에다가 넣겠죠. 그러니까 추가 출자액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출금 같은 경우는 회사 사장님께서 회사 돈을 뺏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뭐 어디서 뺏었다? 자본에서 뺏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회사 돈을 함부로 뺐으면 횡령 배임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뺐다가 다시 넣어야 돼요, 인출금은. 자, 정리하자면 기말 자본 그리고 기초 자본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먼저 기초 자본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고 그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수익이죠. 번 돈이니까 더하는 거고. 그리고 추가 출자한 부분도 추가로 투자를 받았으니까 자본을 늘리겠죠. 그래서 플러스 하는 거고.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는 쓴 돈이니까 자본을 마이너스 시킨 요소이고. 그리고 인출금은 우리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뺏은 거니까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다 반영이 된 게 기말 자본인 것이고. 이렇게 한번 기억을 그림으로 T자 두 개 그리고 사이에 이렇게 화살표 긋고 이런 식으로 한번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제 문제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것도 그림으로 푸는 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총 비용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은 먼저 T 두 개 그리고 기초 재무상태표, 기말 재무상태표.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 자산부채 자본 자리 아실 거고, 기초자본, 기말자본, 화살표 이런 식으로 끄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숫자들을 하나씩 가져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기초자금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기초자본입니다. 이거 오타네요. 기초자본입니다. 자, 기초자본이 800만원. 자, 그 다음 기말자본 1600만원. 그 다음에 총수익 600만원. 더하는 요소라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총 비용은 뺀다 했죠. 네모.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그리고 추가 출자도 아까 더한다 했죠. 그럼 더하기 500만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800만원에서 시작하는데 지금 500만원을 더하고 600만원을 더하고 그럼 1100만원이니까 총 1900만원이고 여기서 이제 얼마를 빼야 되느냐. 답은 마이너스 300 하면 된다. 그럼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통해서 숫자만 그 틀에 끼워 넣으셔야 됩니다. 이런 계산 방법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려면 그림 외우셔야 되겠죠. 그 부분 잘 감안하십시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 기초부채를 물어보네요.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배당이라는 요소가 지금 등장했거든요. 자, 그럼 이거를 그림을 어떻게 그려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푸는 방식은 비슷하게 해서 바로 진행해 볼게요. T 계정 두 개를 그리시고 하나는 1월 1일 재무상태표 그리고 하나는 12월 31일 재무상태표다. 그리고 여기 뭐 아까처럼 이렇게 기초자본과 기말자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 하고 숫자 넣을게요. 기초자산 14만 5천 기말자산 18만 기말부채 10만. 자, 그 다음 보세요. 주식 발행이라는 말 보이시죠? 얘는 뭐냐? 추가 출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를 받아서 그 돈을 자본에 넣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자본을 증가시키는 부분이다 해서 플러스 2만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현금 배당이 나는데 요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추가 학습하시면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 자, 현금 배당은 뭐냐? 배당이라는 거는요. 우리 주주들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수익이 났네요. 고맙습니다, 주주님들 하면서 그 번 돈에서 일정 부분을 나누어 주는 거죠. 자, 우리 아까 수익이나 비용은 다 자본에 넣는다 했죠. 그거에서 조금 뺏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배당 부분은 자본을 감소시킨다. 자본에 있던 돈을 일정 빼가지고 주는 거니까. 이 문제에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다 빈칸에 채워 넣었습니다. 그럼 우리 문제에서는 부채 부분을 원하고 있고요. 자, 그럼 하나씩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지금 당장 계산 가능한 부분은 기말 자본이 8만 원이다. 이거 계산 가능하죠.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같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역산하면 됩니다. 지금 2만 원 빼기 5천 원 하면 플러스 15,000이거든요. 자, 그럼 기말 자본이 얼마였었는가 계산이 가능해지죠. 역산하면 돼요. x에 플러스 15,000원을 했더니 기말 자본 8만 원이 되었네. 그럼 얘는 6만 5천 원이었구나. 이거 산수입니다. 요거는 이해 안 된다고 질문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건 당연히 산수로 하셔야 되니까. 자, 그리고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을 이용하셔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8만 원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때 계산기를 들고 가셔야 돼요. 공학용 계산기는 안 되고요. 일반 쌀집 계산기만 됩니다. ERP 시험에서는 컴퓨터 안에 있는 계산기도 못 쓰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쌀집 계산기를 들고 가셔서 시험을 치셔야 됩니다. 답은 2번. 자, 이제 추가 이론까지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추가적인 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만 볼게요. 핵심 키워드 위주로 갈게요. 자, 재무제표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가 맞는 말이고요. 오답으로는 회계 담당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기 재무제표의 모든 계량 정보를 단기, 그러니까 전기와 단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항상 표시를 해요. 전기 숫자도 적혀 있고요. 단기 숫자도 항상 적혀 있게 무조건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비교 가능성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가 쉽게 간단 명료하게 표시해라. 물론 우리는 처음 회계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회계 자료를 봤을 때, 재무제표를 봤을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 회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게끔 해라. 그게 이해 가능성.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 실질을 반영해서 기업의 재무 상태, 이건 BS에 관련된 이야기, 경영성과,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 흐름,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 자본 변동표를 공정하게 표시해라. 뭐 아주 간단한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걸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고, 그리고 재무제표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러니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이 된 경우에는 주석으로 기재해라. 이게 이제 회계 기준이라는 게 국제 회계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은 다 국제 회계 기준 IFRS를 따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IFRS를 따른 게 아니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거. 요건 옛날 우리나라 기준이거든요. 요거에 따라 작성됐으면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따랐습니다를 주석에다가 추가로 문장으로 써라는 뜻이에요.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질적 특성인데요. 요거 암기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회계의라고 돼 있는데 회계정보의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좀 더 구체적인 단어가 되겠죠. 회계정보는 다음과 같은 질적 특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암기방법부터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예, 피, 적, 신, 표, 검, 중. 앞글자 따기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다시 목, 예, 피, 적, 신, 표, 검, 중. 이런 식으로 일단 암기하시고요. 그 높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있는 목적 적합성과 그 다음에 신뢰성, 얘네들이 탑이에요. 탑. 이게 뭐 조직의 우두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목적 적합성 파의 탑이 목적 적합성, 신뢰성 파의 탑은 신뢰성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 부르냐? 주요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그리고 각각 세 명의 부하들을 두고 있어요. 목적 적합성의 부하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라는 부하. 신뢰성은 표현의 중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라는 부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우선은 각 파의 구성하는 요소들이 맞냐 틀리냐 이런 거 보통 물어보고요. 아니면 주요 실적 특성은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험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각 내용들에 대해서는 밑으로 내려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잠깐 멈추시고 한번 외워주세요. 1, 2분 외우신 다음에 여러분들 연습장에다가 지금 안 보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모계피적 심표검증을 안 보고 적고 뒤에 목적적 값성 예측까지 피드백까지까지 다 하는 식으로 풀로 적어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서로 각각 다른 파니까 상충관계에 있다. 상충관계. 서로 반대관계라는 뜻이에요. 부딪힌다는 뜻. 서로 상에 충돌할 충이니까 서로 부딪힌다. 이 말은 목적적 값성이 올라가는 이 사건이 발생하면 신뢰성은 보통 떨어진다. 신뢰성을 내가 높이려고 하면 목적적 적합성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관계에 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게 뭐 어떤 사례가 있느니 그거까지는 뭐 뒤에 문제가 나온다면 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요 정도만 아시면 된다는 거죠. 자, 목적적 합성부터 해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목, 예, 피, 적, 신, 표, 검, 중입니다. 이것도 적어 놓고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요거 하나씩 볼게요. 자, 이 회계 정보가 예측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가? 미래에 대한 예측 가치. 이거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죠? 그리고 피드백 가치는 뭐냐? 내가 예측 가치가 기대치가 있었는데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를 피드백, 확인이나 수정, 이게 키워드입니다. 피드백 한다는 뜻이니까 수정되게 하는가. 그리고 이 회계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었는가에 따라서 회계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이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
자, 그다음 신뢰성과 관련된 거는 신뢰성을 구성하는 표현의 정실성, 충분한 표시.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가. 이거는 검증 가능한 건 뭐냐?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누가 측정을 해보고 검증을 해보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예측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정보가 중립적인가. 이건 뭐 회사의 내부자에게만 유리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특수 관계자에게만 유리하게 된다면 그 정보는 중립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립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계피적 심표검 좀 암기하시고, 그리고 각각을 설명하는 내용들은 키워드 방금 체크해드렸죠? 걔네들 보시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시험에서 뭐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요. 회계 기본적인 가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암기 방법은 기계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 사지선다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가 아닌 나머지 하나가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 개, 기로 암기하십시오. 자, 먼저 기업 실체의 가정. 이거는 기업을 하나의 법적 실체로 본다. 예를 들면 법인. 법인이 이제 법적 실체잖아요. 그다음 개석기업의 가정. 기업 실체는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된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회계 정보를 만든다는 거예요. 기간별 보고. 자, 기말 결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1년 단위로 기간별로 보고를 하니까 기말 때마다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 보고의 가정. 자,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이라는 거는 이제 회계 정보는 기간별 그리고 기업 간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회계 기준에 따라서 딱 그 룰에 따라서 보고서가 작성이 됐다면,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보고서, LG전자 재무제표 이렇게 봤을 때 비교가 가능하다. 왜냐? 그 보고서들은 다 회계 기준에 맞게끔 작성이 되었으니까.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원가주의에 대한 내용. 이것도 이론적인 부분만 지금 모아놓은 거예요. 자, 역사적 원가주의, 취득원가주의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맨 처음에 내가 물건을 사올 때 가격 있죠. 그 가격을 장부에다가 꼭 적어놓고 그 금액은 변동시키지 않습니다. 팔아서 없어지면 제거시키긴 하겠지만 그 금액의 가치가 변한다고 해서 가치를 쉽게 변하게 그 금액을 지우거나 하지 않아요. 그 밑에다가 그 다른 이유들을 뭐 적어서 숫자를 변경시키는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맨 위에는 항상 취득 원가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역사적 원가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취득 원가주의라고도 하며 취득 원가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건물이 있거든요. 제가 감가상각 누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맨 처음에 얘를 1억 원 주고 샀대요. 그럼 이 금액은 딱 취득원가잖아요. 요건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물의 가치가 감소하면 밑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감소된 금액을 같이 적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9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적는 걸 총액법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그리고 총액법을 하는 과정 중에 최초 취득 원가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이게 이제 역사적 원가주의를 뜻하는 거다. 자, 그리고 이게 신뢰성은 제고가 됩니다. 신뢰성은 오르겠죠. 왜냐면 옛날 우리가 취득했던 가격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심표 검증 보세요. 충분히 표시돼 있었고 누가 해도 최초의 취득원가 기억 검증 가능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목적적 값성이 떨어진다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적시 제공 요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변경됐잖아요. 그럼 그 적시의 그 가치를 건물 금액으로 적어주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아니라 계속 최저 취득원가만 여기 적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적합성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적시 그 금액을 하려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공정가치 평가를.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하락시키면 그거 평가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에요. 감가상각은 그냥 가치 하락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는 걸 뜻하는데 건물의 시세는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반영시키겠다고 할 수는 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적 적합성이 저하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기업이 계속하여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정당화되고 있고, 보세요. 가치가 변동하더라도 역사적 원가는 취득 원가 그대로 적잖아요. 그 말이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회계 정보를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인데 이제 오답을 기억하세요. 사실 오답은 쉬워요.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는 듣다 보면 무슨 말이지 할 수도 있지만 오답 내용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얘네들은 항상 상충관계에 있다 했잖아요. 그 말은 모두 높일 수 있다. 이 말은 틀린 말이라고요. 모두 높일 수 없어요. 하나가 오르면 하나는 떨어지니까. 그래서 오답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기본 문제 두 문제 풀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갑니다. 신뢰성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이죠. 신뢰성은 신표, 검, 중입니다. 자, 1번 보기. 예측치에 대해서 예측가치 아닙니다. 확인, 수정 이게 키워드랬죠. 요거는 이제 피드백 가치입니다. 자, 근데 뭡니까? 피드백 가치는 목 예피적에 있었잖아요. 답은 1번. 자, 그럼 2번은 충실한 표현 보이시죠? 표현 충실성, 그 다음에 유사한 동일한 측정 방법, 유사한 결론, 검증 가능성, 목 예피적, 심표 검증에서 보세요. 이거는 검이죠, 검. 적어 드릴게요. 표, 검. 그 다음에 중립성, 중. 그러니까 2, 3, 4번이 심표 검증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읽어보시면 상계주의라는 이 표현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상계라는 말은요, 순액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순액, 차변에 있는 거와 대변에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뭐 금액이 있으면 그걸 각각 따로따로 적어야 되거든요. 따로따로. 근데 상계해버린다는 거는 퉁쳐서 하나의 가격으로 뭐 적어버린다는 건데 순액법과 조금 비슷한 단어예요. 우리 건물 이야기 할 때도 저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총액법 설명드릴 때. 그러니까 요 맞는 말은 총액법이에요. 총액법. 상계라는 말이 나오면 틀렸구나. 그냥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되고요. 순액이란 말이 나오면 틀렸구나. 요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주 나오는 키워드 위주로 기억을 해서 문제를 푸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2, 3, 4번은 다 맞는 말이니까 이거 맞는 말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항상 나왔던 거 위주로 하시고 50%를 내가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실무가 여러분들 나중에 따라서 클릭 하면서 숫자를 찾는 거니까 그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제낄 문제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어려우니까 굳이 요거에 너무 시간 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론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차근차근 잘 진행해 봅시다. 자,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